네, 반갑습니다. 37회 TAT급 실기적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명 체크하셔야 되겠죠. 평화상사고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법인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유의사항 늘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관련하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하시고 제조경비는 500번대, 판매관리비는 800번대, 그렇죠?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거래자료 입력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해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1번을 보시면 자료 설명 보시면 본사 건물에 대해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납부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1월 31일 날 40만 2,290원을 냈대요. 이 거래가 적격 증명, 그쵸? 그래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얘기하는 거예요.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3만원 초과되는 그 비용인데 국가에 낸 거니까 세금과 부가금이죠. 그쵸? 거래자료 입력하시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1, 2를 작성을 하라고 했네요. 뭐 3만원 초과되었으니까 이게 정규 증빙은 아니잖아. 이게 적격 증명은 아니잖아. 그쵸? 그럼 이제 가산세 대상입니까? 지금 누구랑 거래한 거냐면 일종의 교통유발 부담금은 세금이죠, 세금. 세금이 이제 국가랑 거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괜찮은 케이스, 예외적으로 봐주는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입력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월 31일자로 금액을 먼저 세금과 공과금으로 입력하셔야 되겠네. 그렇죠? 1월 31일자로. 출금을 하셔도 되고, 차변 내변으로 하셔도 되고, 전 출금을 할까, 이번에? 세금과 공과금이죠. 그쵸? 40만 2,290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방금 보셨지만, 대전, 어디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그러니까 쉽게 그 구청에다가 이제 국가한테 낸 거잖아. 그쵸? 그래서 3만원 초과되었지만, 적격 증명을 받지 않더라도 괜찮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가서 요거를 입력하는데, 이거. 영수증 수취 명세서 아시다시피 2를 작성하면 1에서 자동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쵸? 거래일자는 2019년 1월 31일자고 상호 누구한테 낸 거예요? 여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상호는 동구청장 하셔도 되고 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라고 하셔도 되고 대표자 상명 안 나와 있죠. 그쵸? 사업장도 안 나와 있죠. 공란 누르시고 사업자번호 원래 사업자번호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죠. 그쵸? 다 공란 누르시고 거래 금액은 40만 2,290원.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 이 구분이란 게 이제 3만원 초과되었지만 적격 증명을 받지 않더라도 괜찮은 케이스가 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19번 보이시죠? 국가 등가랑 거래한 거잖아. 거래라기보다는 국가에 낸 거죠. 그쵸? 그래서 19번은 괜찮은 케이스라서 19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세금과 가산세 안 맞는 거 이거는. 세금과 공과금이고 교통 유발 부담금이 되겠죠. 그쵸? 부담금. 그래서 2를 작성하시면 1에서 이 데이터를 끌고 가지죠. 그죠? 안 끌고 가지면 2 블록에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산세 대상이면 여기에 뜨는데 대상 아닌 것은 명세서 제출 제외 가산세 대상 아닙니다. 라고 해서 여기 뜨는 겁니다. 조금 그동안 나왔던 문제의 형태가 아니죠. 그죠? 이거 사유 선택 가능하시겠죠. 그죠?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이거 보시고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은 저장하시고 그 다음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보조금에 따라서 유형 무형자산 구입하는 건 뭐 매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료가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고 조금 내려서 자료 설명을 먼저 읽을게요. 제품 생산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2월 1일 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정부 보조금을 포함해서 대금 전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 지급했습니다. 여기 제1기계에서 이제 2월 20일 날 기계장치를 2,000에 200에 샀는데 2,200 전부 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이 중에 1,000만원은 나랏돈 받은 거. 보조금이랑 보태서 산 거예요. 지원받은 보조금은 상한 의무가 없다. 상한 의무가 있으면 차입금이죠. 그죠? 없다고 돼 있고. 1번 유형자산 구입 내용을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십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을 하시고 이건 정상적으로 2월 20일자로 50일 과세 입력하라는 얘기 일단. 그렇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2,200 다 지급했고 그러면 얘는 일단 2월 2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 가서 50일 과세 기계장치 2,000에 200이고 거래처 코드는 제1기계로
전자세금 1 하시고 분기 혼합으로 해서 그게 하고 기계장치 그죠? 그리고 대변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보통예금 2200 보통예금은 거래처가 국민은행이 돼야 아이고 국민은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국민은행.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건 정상적으로 그냥 매입한 걸 하시면 되고 하나 더 하실 게 있어요. 됐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정부보조금 관련 내역을 일반 전표 2월 20일자로 입력하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2월 1일자 일반 전표에 나라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0만원 정부보조금 지원받았을 때 한번 전표를 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원래 정부보조금 받으시면 기계장치 차감이잖아. 그렇죠? 근데 기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디에 차감하는 거예요? 보통예금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103번 보통예금 잡았는데 아직 기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104번으로 처리했대. 104번이 뭐냐? 보통예금 차감 계정입니다. 이해했죠? 그럼 나중에 이제 기계장치가 들어온 2월 20일자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 정부보조금 104번 코드를 그러니까 보통예금 차감 계정으로 처리했던 이 코드를 뭘로 바꾸셔야 돼요? 같은 정부보조금이지만 기계장치 차감 계정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렇죠? 정부보조금으로. 요 코드는 찾아야 되겠지. 무슨 코드인지. 이해하시겠죠? 요거를 2월 20일자로 추가를 하라는 얘기야. 일반 전표에다가. 그러면 104번 코드를 기계장치 차감 코드로 바꾸려면 2월 20일자로 방금 보셨던 104번 보통예금 차감 계정 1000만원을 기계장치 차감 계정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시면 어딘가에 등록이 돼 있겠죠. 기계장치가 자산 중에 비유동 자산 중에 유형이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기계장치가 206번인데 요 밑에 어딘가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보시면 219번 보이시죠? 정부보조금 차감 206번 차감으로 돼 있잖아. 아, 219번이 기계장치 차감 정부보조금이구나. 따라서 얘를 대변을 219번으로 바꿔라끼라는 얘기야. 아셨죠? 이 유사한 문제 계속 나왔습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인데 건강보험료 낸 거예요. 건강보험료 우리 내시면 반은 회사 부담분, 반은 직원 부담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자, 자료 설명부터 읽을게요. 1월분 건강보험료 영수증이 나와 있고 자, 좀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료 1번은 1월달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랑 장기보험료 영수증이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냈다면 납기 내 금액은 요 금액을 내야 되는데 얼마를 냈냐 하면 자료 2번은 납부기한일이 3월 10일이라고 돼 있잖아. 그쵸? 3월 10일. 근데 건강보험료를 못 냈대요. 못해서 죄송합니다. 납기 후기한이 3월 10일이죠. 그쵸? 납부 후기한이. 그러니까 원래 1월달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2월 10일까지 냈어야 되는데 못 냈대. 못 내서 연체 가산금을 포함해서 3월 10일 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래.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냈다면 납기를 2월 10일 날 냈다면 이 돈을 내야 되는데 늦게 내는 바람에 3월 10일 날 이 돈을 냈대요. 더 냈대. 그죠? 해당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회사랑 종업원이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본 문제에 한해서 생산직과 사무직의 비율도 5대5로 가정한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일에 거래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 길죠? 이게 좀 어렵죠.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연체가산금 더 붙은 건 잡손실로 처리하래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냈다면 이 돈을 내야 되잖아. 358080 있죠? 이게 절반은 원천징수한금액으로 냈겠죠. 이 금액, 일단 이 금액. 예수금이 요 절반이 179040이거든요. 나머지 179040은 직원부담분이잖아. 근데 여기서 직원부담분도 5대5로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179040도 반반씩 쪼개서 복리후생비 500번대, 복리후생비, 제조 쪽, 여기 나머지 반에 대해서 절반 89520, 그리고 사무직 쪽은 나머지 복리후생비가 판매관리비 쪽으로 해서 89520이죠. 그죠? 그럼 정상적으로 됐으면 요 돈을 합쳐서 내면 되는데 늦게 내는 바람에 더 냈잖아. 더 붙은 금액이 얼마냐면 1740원 더 냈거든요. 맞죠? 이건 잡손실로 잡으라고 했죠. 잡손실로 1740원 더 냈잖아. 그죠? 그러니까 총 금액은 이 금액이 맞았죠. 그죠? 국민은행 계좌에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368820이 빠져나간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3월 10일 날짜로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3월 10일 날짜.
3월 10일. 일단 예수금, 그 빨간색 지금 제가 위에다가 전표 적은 거 그대로 치는 거예요. 179040. 그리고 생산직 복리후생비로 해서 89529. 그리고 사무직 800건 되죠. 811번. 89529. 원래 이 금액을 냈어야 되는데 늦게 내는 바람에 잡손실로 더 냈죠. 그쵸? 잡손실 1740원. 총액으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에서 1740원 총액으로 368820이 빠져나간 거죠. 그쵸? 지우고. 되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약속원 발행 거래 문제가 있네요. 한성산업의 외상대금 4천만원 중에 500만원의 채무는 면제받고 잔액은 전자원 발행했다. 이거 3,500 발행했죠. 그쵸? 그러니까 총 내가 한성산업의 외상매입금 갚을게. 외상매입금이 4천만원 있었는데 이 중에 500은 안 갚아도 돼 라고 했대요. 상대방이. 갚을 돈 안 갚아서 이익 본 거 채무 면제 이익이죠. 그쵸? 채무 면제 이익으로 500이 잡히고 나머지 3,500에 대해서는 이 엄을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쵸? 지급엄이 되겠죠. 지급엄이 3,500이 잡히겠죠. 그쵸? 그래서 거래자료 이렇게 1번 입력하라 그러고 2번 늘 엄 나오시면 이제 등록되는 엄 정보랑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서 지급엄 현황이 반영하죠. 지급엄 그쵸? 엄 번호 004 은행 코드 2019-0404 발행일자 그리고 12345678 1년 번호 9자리로 여기 엄번호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쵸? 날짜는 언제로 하셔야 돼요? 4월 4일로 하셔야 돼요. 4월 4일자 전표로. 자, 4월 4일자. 자변 외상 매입금 한성산업에 갚을 돈이 있었는데 4천 500만원은 채무 면제 이익이고 나머지 3,500은 엄 발행했습니다. 거래처 한성산업 3,500 그리고 엄 관리해서 엄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자금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위로 올려서 크게 해놓고 자 지급엄 클릭해서 F3 누르시거나 기능보험에 자금 관리 버튼 클릭해서 방금 보셨던 엄 번호 그대로 치면 돼요. 됐죠? 쳐도 되고 이미 등록된 엄 같은 경우는 F2 누르셔서 이렇게 불러오셔도 되고 저는 그대로 칠게요. 치면 어차피 이 엄 번호 불러오니까 004 2019 0404 1234 56781 엔터 하시면 불러 제가 잘못 쳤네요. 다시 칠게요. 004 2019 0404 1234 56781 엔터. 해당 잠깐만요. 오류를 좀 수정할게요. 제가 날짜를 4월 4일로 쳐야 되는데 4월 1일로 쳤죠. 그쵸? 그래서 이동해서 다시 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이런 경우 있으니까 저도 뭐 풀이하다 보면 미리 한번 문제를 보고 와서 이제 풀이하는데 이런 경우 있으니까 이런 거 좀 감안해 주세요. 아셨죠? 이런 시험 보다가 저같이 이렇게 했으면 또 치지 말고 다시 해서 아이고 일단 이동해서 할게요. 다시 치면 그러니까 4월 4일로 이동해서 4월 4일 다시 지급엄 이제 정상적으로 되겠지. 그쵸? 자금관리 버튼 004 2019 0404 1234 56781 엔터 불러졌고 만기일자 고치셔야 되겠죠. 2019년도 5월 4일로 돼 있거든요. 지급기일이 그죠? 그리고 국민은행 경고지점 변동 없고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가가치 들어가서 첫 번째는 늘 나오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 1번 거래 명세서가 있고 2번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가 있고 중고유통에다가 뭘 판 게 있네요. 자, 여기 자료 설명 볼까요? 자료 1은 사용하던 복사기 복합비 1개 복합기 비품이죠. 취득가 160 감가상각 누객 130을 매각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고 60에 6만원 받고 팔았대요. 66만원. 자료에는 그 매각대금이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원래 4월달에 팔았으니까 4월달까지 감가상각하고 팔아야 되는데 양도일까지 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하겠대요. 일단 1번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시고 2번 뭐 늘 나오듯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고 이렇게 하래요. 일단 그러면 요거 보시고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60에 6만원이고 일단 입력할게요. 4월 1일자로 10일 과세가 되고 복합기 매각 공급가액은 60에 수량 있으니까 수량 쳐야 되겠네. 수량 1 공급가액 60에 6만원이고 거래처는 중고유통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니까 공란으로 두시고 일단 분기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유형자산 매각했을 때 항상 제가 이 순서로 하잖아요. 맨 먼저는 하실 것은 비품을 취득원가로 대변으로 줄이고 금액은 아까 160이었거든요. 그 다음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12번이니까 213번이겠죠. 그쵸?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130만원 줄이고 그 다음 받은 돈 분기한다고 했죠. 그쵸? 돈 받은 거 66만원 보통예금 66만원 받았잖아요. 국민은행 계좌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차익이 생기잖아요. 빨간색으로. 여기 플러스가 떴다면 처분이익이고 마이너스가 뜨면 처분손실이죠. 플러스 떴죠. 그죠? 따라서 대변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처분이익은 차익을 이용해서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쵸?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전송하는 발급 전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제 내역 전송일자 고려하지 말고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서 날짜가 방금 4월 1일 날이었죠. 4월 1일자 중고 유통 검색하시면 미전송 미발급 뜨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제일자 무시하라는 얘기는 지금 66만원만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으니까 현금란에다가 66만원 채우셔야 되는데 채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제일자 고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전자발행 누르셔서 상대방한테 일단 발행을 하시고 그 다음은 다시 체킹해서 국세청에 전송까지 하셔야 되겠죠. 그쵸? 로그인해서 4월 1일자 미전송 금액이 매출 조회 보이시죠? 그래서 전송 누르시면 국세청에 전송되겠죠. 그쵸? 그리고 전송일자도 고려하지 말라고 하죠.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송 결과 보시면 이게 전송이란 게 원래 4월 1일자 지금 그 발행한 거니까 국세청은 그 다음날 4월 2일까지 전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송일자를 매출조회 해보시면 이게 날짜가 지금 윈도우상에 제가 촬영하는 날짜로 찍히고 시험 보실 때는 시험 보는 날짜로 찍히기 때문에 고려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 전자세금을 조회했을 때 전자발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가 1번이 있고 설명부 드리겠습니다. 설명 가서 첫 번째가 5월 1일 날, 이게 5월 1일 날 원래 발행했던 거예요. 성경전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거래일에 발급 전송했습니다. 일단 이걸 했는데 5월 30일 날 성경전자랑 협의하에 5월 1일자 판매분에 대해서 개당 납품 단가를 300원씩 할인하기로 했대요. 공급가액 변동이죠. 그렇죠? 그럼 5월 30일자로 마이너스를 끊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2000개 곱하기 300원에서 개당 60만원 되겠죠. 그렇죠? 아니, 총액으로는 60만원만큼 마이너스 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5월 30일자로. 그리하여 수정 사유를 선택해서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고 할인된 금액, 그러니까 60에 6만원, 부가세 6만원 되겠죠. 그렇죠? 에 처리하고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매출 60만원 줄이고 부가세 수금 6만원 줄이고 처음에 외상으로 판 요 돈에서 66만원 줄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로. 그럼 5월 30일자로 발행하셔야 되겠죠. 일단 5월 1일자 전표를 가서 5월 1일자 요거죠. 요거 클릭해서 수정 세금 계산서 버튼 누르시고 사유는 공급가액 변동이 되겠네요. 확인 누르시고 날짜는 5월 30일자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품목인데 단가를 2000개인데 한 개당 단가를 300원 깎기로 했잖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60에 마이너스 6만원 되죠. 아시겠죠?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5월 달에 30일 날짜로 지금 60매에 6만원 마이너스로 끊어줬죠. 밑에 매출도 마이너스, 예수금도 마이너스, 받을 돈도 66만원 마이너스 했죠. 그쵸? 됐죠? 그리고 품명은 상관없습니다. 뭐 표준 답안에는 공급가 단가 할인돼 있는데 그냥 그 기존에 있는 그 제품명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동일하게 이제 발행 및 내역 관리라고 해서 전송하셔야 되겠죠. 그쵸? 5월 30일자로. 성경전자.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전자 발행해서 상대방한테 발행을 하시고, 다시 클릭해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단서 사이트에서 국세청에 미전송 매출 조회하시고 전송하시고, 그쵸?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게 전자 발행으로 또 바뀌는지 조회까지 하셔야 되겠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 관련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한 것 중에 건물 산 거 있잖아. 또는 비품 사거나 하여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산 걸 우리가 세부적인 내역을 쓰는 서식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죠. 그쵸? 이것도 자동으로 불러오니까 점표만 잘 입력하시면 돼요. 자료 1번 있고, 자료 2번 있고, 그리고 자료 설명을 읽겠습니다. 자료 1번은 방금 보셨던, 자료 1번은 생산부에서 사용할 자동화 기계장치 수선비에 대해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본적 지출로 하라고 했으니까 기계장치 잡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본사 사옥 신축공사 계약금, 건설 중인 자산. 그쵸? 선급금 아니죠. 유형자산을 대한 계약금이기 때문에 건물 짓고 있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1번, 2번 메인 매출 전표에 일단 입력하래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아셨죠? 일단 1번, 2번을 보면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기계장치 자본적 지출이죠. 그쵸? 외상이에요. 외상으로 1870만원. 조금 올릴게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가서 7월 14일자로 50일 과세 자동화 기계 수선비 1700에 170 평화상사.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평화상사죠. 조일산업. 조일산업. 전자세금 계산서 1 전자 입력하시고 혼합을 해서 기계장치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1870만. 그럼 나중에 건물 등 감가상각 명세 취득 명세서 요 기계장치가 끌고 가지겠죠. 그렇죠? 자동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볼까요? 자, 두 번째는 8월 19일이네요. 8월 19일이고 역시 50일 과세고 건물 신축공사 계약금 2억에 2천만원이고 거래처가 GA건설 전자입력 1 분계 혼합을 해서 건설 중인 자산이었죠. 그렇죠? 크게 해서 건설 중인 자산 대변은 아까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 2억 2천 통장 거래처는 국민은행이 돼야 되겠죠. 국민은행 그렇죠? 일단 전표 입력했고 얘도 끌고 가지겠죠. 얘도 유형자산 중에 일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요구사항이 일단 1, 2번 입력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구사항이 2기 예정신고 7, 8, 9월 달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작성하시오. 자동으로 불러집니다. 그 다음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얘도 자동으로 불러지거든요. 그래서 2번, 3번은 한번 화면에 띄워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2번 해볼까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자, 여기 있죠? 맨 밑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불러오기 전에 여기 7, 8, 9월이죠. 일단 7, 8, 9월 맞죠? 7, 8, 9월. 안 불러지잖아요. 불러오기 누르시면 돼요. 여기 계정이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건설 중인 자산이라든지 기계장치 계정 과목이 빠져 있으면 채워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안 불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코드로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간 것들을 끌고 오겠다는 얘기야. 자동 세팅돼 있죠. 시험 볼 땐 거의 다 이렇게 미리 금액을 계정 과목을 집어넣어 주니까 건설 중인 자산 기계장치 두 개 불러지겠죠. 그렇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개 불러지죠. 기계장치 건물 이렇게 해서 그렇죠? 되셨나요? 다 드시고 그 다음 신고서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신고서 역시 한번 띄워서 저장 버튼 누르라는 얘기예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됐죠?
세금 계산서 고정자산 매입분은 어디 반영되냐면 여기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쪽에 여기 반영되죠. 그쵸? 2억 1,700 맞죠? 두 개. 1,700 그리고 2억 두 개. 여기 반영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누르시고.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라고 되어 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작성하라는 문제인데 자료 1, 2, 3번 있고 일단 전표 입력을 하라고 하는 게 1번이거든요. 자료 1번부터 3번까지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십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한 차례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료 1번은 한양산업의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와 위 대금을 결제받으면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자료 1번 보시면 이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예요. 한양산업에. 2019년도 12월 1일자로 210에 21만원으로. 그쵸? 근데 동시에 지금 돈이 얼마냐? 총액으로 231만원이잖아요. 이 돈을 카드로 결제받은 거예요. 삼성카드사. 그러면 11 과세로 입력하는 겁니까? 17카가로 입력하는 겁니까? 세금 계산서랑 카드랑 짬뽕되면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죠. 그쵸? 11 과세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의하시고 요걸 12월 1일자로 11 과세입니다. 품명은 A001 수량 단가를 치고 거래처는 한양산업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1로 하라고 했죠. 그냥 전자입력. 그리고 분계를 카드 결제받은 거니까 여기 삼성카드로 결제받았잖아요. 그쵸? 삼성카드로 결제받았으니까 크게 해서 4번 카드 선택하시면 무슨 카드로 돈 결제받았는지 뜨잖아. 그죠? 삼성카드로 선택하시면 되겠지. 확인.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자, 자료 2번은 개인 김은정한테 과세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래요. 17카가죠, 이거는. 그쵸? 자, 자료 2번을 쭉 가서 보시면, 자, 요거죠. 그죠? 12월 21일 날 선풍기를 20만원, 2만원, 22만원에 팔았대요. 방금 김은정 씨란 분한테 팔았대요. 12월 21일자. 그러면 얘는 12월 21일로 해서 카과가 되죠. 그쵸? 카과. 잠깐만요. 롯데카드 17카가 롯데카드로 결제받았고 선풍기 부가세 포함해서 총액으로 22만원 총액으로 22만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급가액이 22만원 입력하시면 갈라지겠지. 물건 판 건 김은정 씨한테 팔았잖아. 김은정 씨고. 그쵸? 그리고 분계는 카드로 하시면 되겠죠. 4번에 카드로 하시면 돈은 롯데카드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자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자료 3번은 개인 최덕화한테 과세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과세 현금 영수증 22 현과죠. 그쵸? 현과. 자료 볼까요? 자, 이거죠. 그쵸? 그래서 24일날 선풍기를 19만 8천원 부가세 포함해서 팔았죠. 그쵸? 24일날 22 현과 품명은 선풍기고 24일날 22 현과 선풍기 총액으로 역시 19만 8천원 입력하시면 갈라주겠죠. 거래처는 방금 최덕화씨랑 개인이었거든요. 그리고 현금 받고 팔았으니까 1 현금을 하시면 되죠. 그쵸? 현금을 하시면 밑에 현금으로 분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전표를 지금 세 가지 입력한 거예요. 입력했고 그 다음 요구사항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번 하셨고 그 다음 2번이 이제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 작성하시고 2기 확정 신고에 신고서까지 반영하래요. 그냥 이제 화면 띄워주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씩 다 자동으로 작성되니까 일단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 보도록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 10월부터 12월 달까지로 해서 안 불러와지시면 불러오기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이렇게 불러와줍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부가세 포함한 전 총액으로 반영되는 거 아시죠? 그쵸? 총액으로 기록되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신용카드 결제받은 내역이 여기 뜨고 현금 영수증 결제받은 금액이 여기 뜨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자료 1번하고 2번 있죠? 1번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31만원이었잖아요. 세금 계산서 발행했지만 카드 결제받은 거 있잖아. 그거랑
그 다음 2번 금액이 잠깐만요. 2번 금액이 얼마였죠? 금액을 좀 보고 해야 되겠다. 2번 금액이 신고서 1번이 부가세 포함해서 231만원이고 카드 결제 받은 게 2번이 22만원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대충 그래도 금액이 어디서 온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231만원에다가 22만원까지 합쳐진 금액이 카드 결제 받은 금액으로 온 거고. 그쵸? 이건 어디서 온지 아시겠죠? 자료 3번이 온 거고. 동시에 이 231만원은 세금 계산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밑에 동시에 기재되는 거예요. 2번 중에 2번 신용카드 결제받은 것 중에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게 여기 발행되죠. 그렇죠? 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로 신고되는 거고 카드 매출은 순수 카드 매출은 이거예요. 이거랑 현금 영수증 매출 이 두 건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로 신고되는 거야. 아셨죠? 부가세 포함한 거니까 부가세 빼면 20만원 하고 신고서에는 이제 공급가액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20만원 예, 19만 8천원 중에 공급가액 18만원이죠. 그쵸? 38만원 되겠네. 그쵸? 38만원이 공급가액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정규반에서 다 하신 내용이니까. 닫고, 그 다음에 신고서 한번 역시 띄워주시면 돼요. 신고서 가서 10월, 12월 말까지로 해서 한번 엔터.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고, 방금 보셨지만 그 신용카드 매출 20만원에 2만원하고 현금 영수증 18만원에 18,000원 요거 있잖아요. 두 건이 신용카드 순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로 이렇게 신고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금액이 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셔야 되겠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서 결산 문제 볼게요. 첫 번째가 얘는 수동 결산이기도 하면서 자동 결산 동시에 있거든요. 결산 시 법인세 비용 4,500만원을 계상하려고 한다. 선납세금 계정에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이 입력되어 있다. 일단 그러면 한번 선납세금 확인해 볼게요. 시산표 띄워서 12월 말일자로 크게 해서 할게요. 여기 있죠? 2,750만원 선납세금. 확인하셨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전표를 집어넣는 게. 총 법인세 등으로 낼 금액은 얼마냐? 4,500이잖아요. 그쵸? 법인세 등으로 4,500인데 방금 선납세금 한 게 있잖아요. 선납세금 그거.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12월 말일자로 수동 결산을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선납세금 방금 낸 게 2,750만원 오고 그럼 나머지 금액이 미지급세금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미지급세금. 요걸 수동으로 전체를 다 10일 말일자로 집어넣으셔도 되고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선납세금 부분을 법인세 등으로 대체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법인세 등 선납세금만 2,750만원 얘는 수동으로 해야 돼요. 자동으로 반영이 안 돼. 자동으로 안 되고 수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미지급 세금 부분 있죠. 이 미지급 세금 요 밑에 부분은 자동 결산에 가시면 법인세 등에다가 추가로 입력하는 란이 있거든요. 법인세 등 추가 계상액 란에다가 1,750만원 입력해서 전표 추가 누르시면 요거 자동으로 미지급 세금 부분이 자동 결산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이게 전체를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 요 선납세금 대체하는 것만 수동으로 하시고 나머지 미지급 세금 부분은 자동 결산 가서 입력하셔도 되고 아셨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2번 동그라미 2번 방식으로 할게요. 동그라미 1번은 뭐 아실 테고 동그라미 2번 방식으로. 그러니까 법인세 등만 먼저 선납세금만 먼저 법인세 등 대체하는 거 할게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가서 자변 법인세 등 2,750만원 대변의 선납세금 그리고 미지급 세금 부분 나머지 2,750만원 맞죠? 1,750만원 나머지 금액 요 법 미지급 세금 부분 했죠? 하시고 자동 결산 가면 크게 해서 할게요. 지우고 합시다. 결산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 달까지로 하시면 맨 밑에 방금 선납세금 대체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법인세 등 요 계산에다가 1,750만원 집어넣으시면 미지급 세금 부분이 자동으로 전표가 쳐지거든요. 합쳐서 4,500이죠. 그쵸? 전표 추가 안 누를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일단 그 다음 2번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놓고 2번. 그 다음 2번은 자동결산인데 무형자산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하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해서 삼각비 나오겠죠. 상표권에 대해서 삼각비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을 하겠죠. 그렇죠? 이거 주어진 거 올해 산 거예요. 2019년도 문제니까 올해 취득한 거예요. 자, 이걸 보시고 고정자산 일단은 등록에 가서 안 닫고 놔둘게요.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상표권을 하나 등록해야 되겠네. 501번으로 상표권. 취득일이 2019년도 7월 1일자고 올해 새로 산 것은 기초가액이 아니라 신규 취득 및 증가에다 입력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액법 내용연수 5년 하시고 용도가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여기 경비 구분은 800번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지. 그럼 100만원 나오죠 자동으로. 그죠? 100만원 됐죠? 100만원. 그러면 결산절 입력에 가서 판매관리비 쪽에 무형자산 여기 있죠. 무형 고정자산 상각의 상표권 금액에 100만원 치면 되겠네. 됐죠?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시면 조금 전에 미지급 세금하고 무형자산 상각일을 두 가지가 동시에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일반 전표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가서 미지급 세금 있잖아요. 나머지 1750만원 부분하고 상표권에 대한 상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천징수 연말정산 근로소득관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사원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부양가족 등록하는 거. 2019년도 4월 1일자 본사 회계팀 팀장으로 입사한 임규영씨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되어 있죠. 그쵸? 조금 내려볼까요? 아버지가 이제 임철수 씨인데 올해 돌아가셨대. 근데 사망 당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자라고 되어 있죠. 올해 돌아가셨어도 올해까지는 살아계신 걸로 보죠. 물론 나이 소득 조건 만족하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장애인이시고 아버지 보시면 여기 나이가 54년생이시잖아. 그럼 2019년도니까 2019에서 1954를 빼면 만 나이로 65세 되시죠. 기본적 공제 충족하시죠. 장애자 공제 가능하시죠. 그쵸? 그 다음은 어머니는 소득이 없대요. 엄마 소득 없는데 엄마 나이가 밑에 보시면 1958생이니까 2019에서 1958년생을 빼면 61세 또 가능하시네. 60세 이상 가능하시죠. 그쵸? 아시겠죠? 그 다음 배우자는 나이 안 따지잖아. 배우자는 일용근로소득이 1200일 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죠. 분리과세니까 가능하시겠죠. 그쵸? 그리고 자녀 임재영인 초등학생이고 나이는 되겠네 일단. 근데 상금 받은 게 100만원 있대. 영어 말하기 경진대회 상금 100만원. 기타 소득인데 우리가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 나가서 상금 받으시면 80%만큼 경비 인정해주죠. 그쵸? 그래서 100만원에 80% 경비 80만원 빼고 20만원만 소득금액이니까 가능하겠죠. 안 죽어도 되죠? 그 다음 자녀 임세영 둘째가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나이 조건 충족한다는 얘기고 소득이 없다는 얘기니까 별 말이 없으니까 공제된다는 얘기고 형제인 임규철은 무직자로 현재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형제가 어디 갔어? 임재철 여기네. 나이 한번 볼게요. 1985년생이니까 2019에서 1985를 빼면 34살이네. 그쵸? 안 되겠네. 그쵸? 뭐 뒤에 실업급여를 200만원 받은 바 있다. 실업급여가 비과세인데 이거 모르시더라도 나이가 안 되잖아 일단. 그쵸? 그리고 뭐 이거 모르더라도 급여 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 가능한 게 아니라 이분은 나이 자체가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안 되겠네. 그러니까 형제인 임규철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가능하시겠네. 그쵸? 그래서 이걸 보시고 아이고 아버지 사망 신고서고 이건 별 필요 없는 자료고 돌아가실쯤 올해까지 가능하니까 이걸 보시고 이제 주민번호 이렇게 하나 쳐야 되겠죠. 그죠? 보이시죠? 보고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원 등록에 가서 제가 이 가족관계 증명서랑 이 화면을 동시에 띄울 수가 없어서 도저히 임규영 씨 가서 차례대로 할게요. 아까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임철수 씨부터 할게요. 소득자의 직계존속이고 아버지 가능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장애자이셨잖아요. 장애자. 무슨 장애자였죠? 저도 방금 보면서 까먹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애인 중에 여기 1번이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번 되시고
그리고 임철수 540505111118. 그 다음 엄마도 됐죠. 엄마 김손임이네요. 580402202346. 그 다음은 배우자도 이런 근로소득만 있었으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이영숙 821111 22224. 그 다음 첫째 상금 받았는데 가능하다고 했죠. 첫째 임세영 12020 죄송합니다. 임재영이네요. 임재영. 저도 지금 동시에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임재영 0702033023 180 0702033023 자녀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나이를 체크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 둘째도 가능했죠. 임세영 1202034023184. 그 다음에 형제자매인데 형제자매는 공제 안 됐죠. 그쵸? 그래서 부로 하셔야 되겠네. 영부. 임규철 8505-0915-1927-315 315 되죠. 그쵸? 빠진 거 없죠? 경로자 공제, 장애자 공제 받았고 나머지 빠진 거 없죠, 제가. 자,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도 퇴사자의 원천 징수 문제입니다. 4월달 급여가 있는데 자료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생산부 민성경씨의 4월달 급여이다. 이분이 2019년도 4월 25일날 퇴직을 했대요. 그럼 중간에 그만두면 중간 정산하잖아, 그쵸? 중도 퇴사자 정산 시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외에는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래요. 그러니까 4월 25일이고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하고 당사는 반기별 원천 징수 납부, 그러니까 매달 신고한다고 얘기입니다. 4월달 급여 주면 그 다음 달 5월 10일 신고. 일단 1번 평가 문제 1번부터 할게요. 사원에 퇴사일을 입력하래요. 4월 25일로. 그럼 퇴사일을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운등록에 가서 민성경씨의 퇴사일을 2019년도 4월 25일로 입력하면 되죠. 됐죠? 그 다음은 4월달 급여를 입력하고 중도 퇴직자 정산 버튼을 이용해서 정산을 하래요. 정산하라는 얘기예요. 구분은 1급여로 선택하십시오. 그럼 이걸 보고 서운등록 퇴사일자 입력했고 급여자료 입력 가서 4월달 급여인데 1급여로 하고 25일날 준다고 했잖아요. 수당공제를 새로 등록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주어진 거 보시고 민성경씨 기본급 보시고 어디 입력하는 거죠. 180만원 직책 연장 가족 월차 자가운전 보조금 4대 보험료는 자동으로 정산된 자동으로 공제된 금액을 하라 그러고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은 입력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46320 마이너스 2950 그렇죠? 그리고 중도 퇴사자 정산하라고 했으니까 화면이 벌써 떠버렸는데 이분 기능보험에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 있잖아요. 이거 눌러서 정산 한번 해라는 얘기예요. 그냥 화면 띄워서 그냥 숫자 확인하시고 황금 나왔네요. 황금 나왔네. 따로 입력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반영 누르시면 돼요. 그냥 그죠? 중간에 그만두면서 소득세 이만큼은 환급 받을 게 생겼네. 그리고 마감 누르시고 뭐 빨리 하는 거 아니죠? 자, 2번까지 하신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4월달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한번 작성하시고 역시 띄워주라는 얘기죠. 한번 화면에 띄워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가서 4월달 급여고 4월달에 줬죠. 지급기간도 4월이고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면 돼요. 띄워서 요건 이제 4월달 그 월급을 준 거고 중도 퇴사자에 나와 있는 게 이제 4월달까지 중도 정산에서 환급 금액이 나온 거고 이 숫자가 자동으로 제대로 끌고 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고 마감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불안하시면 마감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연말정산 문제네요. 사무직 박정민 씨 연말정산 자료이고
1번 부양가족은 모두 박정민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부양가족 현황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그쵸?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수정하라는 말이 그 평가 문제 없는데, 이 부양가족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만 해볼게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소득자 직계존속인데, 소득자 직계존속인데 장애인이지만 사업소득 금액이 200 있으니까 공제 안 되겠죠. 그쵸? 거기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수정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등록이 다 잘 있겠죠. 박정민 보시면 등록되어 있죠. 배우자 직계비속 아닌 걸로, 그리고 직계비속 이렇게 등록이 다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건드릴 필요 없다는 얘기고, 아시죠? 사원 등록 부양가족은 다 다 등록이 잘 돼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2번은 박정민 씨가 5월 31일까지 항공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대요. 그러니까 전 직장이 있다는 얘기니까 전 직장급여 합산하는 게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메뉴에서 연말정산 하라고 있는 차례대로 하지 않고 4번부터 할게요. 4번이 먼저입니다. 전 근무지 있으면 급여 합쳐놓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4번부터 할게요. 종전근무지 관련 서류는 소득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4번부터. 일단은 그럼 데리고 와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클릭해서 박정민 씨를 데리고 와야 되겠지. F2 박정민.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준 것만 돼 있으니까 여기 소득명세 탭 클릭해서 여기 툴바에 종전근무지 클릭하시면 여기 전근무지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입력해야 되겠지. 그 자료 볼게요. 자료 2번이 그거거든요. 보시면 자료 2번이 전근무지 내역입니다. 보이시죠? 이거 그대로 치는 거예요. 좀 더 내려서 딱 필요한 정보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전근무지가 항공산업이고 사업자번호 근무기간 낮춰야 되거든요. 급여 1800, 상여 300 합쳐서 2100이고, 그 다음 전 직장에서 내고 온 됐죠?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이것도 이제 하단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하단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대로 다 쳐야 되거든요. 이거 쳐야 되고, 그 다음 전 직장에서 내고 온 세금이 15만원 결정세액이 있고, 기납부세액이 22만원 있고, 환급이 이만큼 있는데 세 개 중에 뭐 입력하셔야 돼? 당근 결정세액이죠. 그렇죠? 결정세액이 전 직장에서 진짜 내고 온 세금이잖아. 그렇죠? 15만원과 15,000원 두 개를 입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은 주식회사 항공산업이고, 항공산업 127813463, 급여가 아까 1800 그리고 300이었고 상여, 그 다음 건강보험료가 367200. 저도 그 자료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장기요양보험료 31240, 국민연금 54만원, 고용보험료 78,000원. 그 다음은 소득세가 15만원, 지방소득세가 15,000원. 그리고 근무기간 입력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제가 그 이전 다른 회차 문제에서 종전근무제 할 때 근무기간을 실수로 입력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 다른 기출 문제 풀 때 잊지 마시고 입력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이제 풀이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까먹어서 이렇게 하면 저처럼 하면 이 근무기간 입력 안 하면 감점되는 거죠. 그쵸? 근무기간 입력하시고. 됐죠? 그래서 정사명세 누르시면 이제 합쳐지잖아요. 합쳐놓고 이제 다른 자료를 입력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료 또 계속 볼까요? 자, 자료를 볼까요? 자, 일단 4번 했고, 1번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대상 합계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해서 입력하세요.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고, 2번에 보험료 세액공제랑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합니다. 연금세액, 계좌세액공제는 정사니까 어디에 탭에 가서 입력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 탭에 가서 입력하시면 무조건 입력하는 거 아니죠. 금액을 따져보고 입력하셔야 되겠지. 그쵸? 자, 일단 자료 한번 나머지 자료 볼까요?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종전근무제 하셨고 보험료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자료가 있어요. 계약자가 박정민 씨고, 기본적으로 계약자랑 피보험자 있잖아요. 피보험자가 다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 되죠. 박정민 씨 본인 거, 신수연 씨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거든요. 다 가능한 것 같은데 보장성은 되는데 저축성이 안 되죠.
그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보장성 보험만 되고 저축성 안 되니까 박정민 씨 본인 보험료 120만 원만 공제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수연 씨 건 안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탭에 들어가서 박정민 본인 거 보장성 국세청 자료 120만 원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자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료비가 있는데 박성준, 네, 박성준 자녀도 기본 공제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병원비 쓴 게 이제 여기 두 개 있대요. 두 개 합쳐서 205만 원이고 뭐 그 성형 목적이다 미용 목적이라 말이 없으니까 일단 치료 목적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안경 구입한 게 안경 매번 나오는 것 같다. 70만 원 있는데 안경 50만 원까지만 되죠, 그렇죠? 1인당, 그렇죠? 그래서 금액으로 합치면 255만 원만 되는 거예요, 의료비. 아시겠죠? 255만 원. 그러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탭에 들어가서 입력하시는 겁니다. 의료비 탭에 들어가서 부양가족 F2 누르시면 방금 박성준이었죠. 박성준 의료증빙 코드 국세청으로 한 건으로 입력하라고 했어요. 금액은 255만 원. 그래서 그 다음 뒤에 좀 특이한 그 뭐 난임, 중증, 산후조리원에 해당하는 거 있으면 동그라미 치는데 이건 해당사항 없잖아, 그렇죠? 255만 원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교육비인데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네, 느낌이. 장애인 특수교육비래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어머니가 최순영 어머니시거든요. 어머니가 아까 사업소득 금액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히 직계전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근데 특이하게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전속의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세요. 나이 제한, 그 소득 제한도 없어요. 이걸 아마 많이 틀리셨을 것 같네요. 좀 너무 구석진 내용이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직계전속도 가능하고 소득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봄 운동발달센터에서 180만 원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공제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자, 근데 이건 입력하는 난이 어디에 입력하셔야 되냐 하면 여기 가서 소득공제 탭에 들어가시면 박채순영 씨 어머니였죠. 어머니인데 여기 쭉 기타입니다. 기타. 국세청에서 받아온 게 아니라 기타 자료예요. 기타 자료에서 어디 입력하시냐 하면 여기 가시면 여기 있죠. 취약자 아동 초중고 대학생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게 장애인 특수교육비 입력하는 난 따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180만 원. 그죠? 요거는 그동안 안 나왔던 형태인데 좀 특이하게 이번에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자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저축 가입한 게 있네요. 신수연 씨가 배우자거든요. 500만 원 가입한 거 있습니다. 공제됩니까? 안 됩니다. 연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것만 가능하세요. 본인 것만.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제 기억에 36회인가 5회에도 나왔었거든요. 연금계좌 본인 것만 가능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안타깝게 500만 원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력 안 하는 게 답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게 본인 거라면 정산명세 여기 들어가서 정산명세에 들어가서 여기 연금저축 이거 있잖아요. 클릭해서 너무 빨리 했나? 연금저축이 있잖아. 여기에서 여기다가 연금저축 선택하시고 금융기관 계좌번호 불이백을 적게 돼 있는데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마지막에 완료 버튼 한번 누르고 나오세요. 체크해서 완료 버튼에서 정산을 끝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37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